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죠. 흔히들 노년이 되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난 날이 너무 쓰라리고 너무 고되고 너무 눈물겨워서 가끔은 도무지 돌아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20살이던 그때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 장녀였죠. 어머니 아버지는 늘 네가 시집만 잘 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땐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팔자 폈다. 이제 호강하겠구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팔자는 접히고 찢기고 짓밟히는 팔자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시집 첫날 시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혼수도 예단도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저를 흘겨보며 내뱉은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돈도 없고 집안도 시원찮은 게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이미 제 삶은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 날들은 끝없는 구박과 모멸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소염을 주고 우물에서 물 길어오고 밥을 안 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했지만 밥이 조금만 짜도 반찬이 조금만 부족해도 입도 없는 계집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빨래가 덜 말랐다 하면 대문 앞에 내던지며 이 망할려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눈물 삼키며 다음 날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대꾸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농사철이 되면 제 고생은 더 심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모를 심고 허리가 끊어질 듯 김을 매면서도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서 말했습니다. 군뱅이 같은 년, 절에서 우리 집이 망한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그저 땀으로 얼굴을 적신 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떤가요? 기댈 곳이라도 되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졌습니다. 제가 하소연이라도 하면 당신이 좀 더 잘해. 어머니 성격 모르나? 괜히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마라. 늘 이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이 집에서 나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애가 내 성질 닮을까봐 걱정이다 하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살이 30이 되고 30이 40이 되고 제 젊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느새 주름지고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 하더니 점점 거동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토록 어머니를 외치던 아들, 딸들이 정작 병든 어머니 곁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와서 하는 말이란 게 엄마, 집은 누구 줄 거예요? 논밭은 정리하셨어요?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지켜야지. 아무리 구박했어도 어머니니까. 그 후로 어머니 곁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쏘어 입에 떠넣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냄새나는 몸을 씻겨드리고 그렇게 며느리 아닌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한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내가 내 젊음을 다 망쳤구나 하고 중얼거릴 땐 저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던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던 날, 어머니는 숨이 가빠오면서도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롱 서랍 안을 열어보거라. 그 안에 내 유언장이 있다. 그 말만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유언장이란 말씀이실까? 평생 저를 구박하던 분이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남기셨을까? 장례가 끝나고 저는 그 말대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글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제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집과 땅, 은행 예금을 며느리 순자에게 남긴다. 내 곁을 끝까지 지킨 건 며느리뿐이었다. 순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다. 며느리가 어떻게 상속을 받아 내 거야, 내 거라고. 시누이들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없을 때 쓴 거다. 저 여자가 꾀를 부린 거다. 욕설이 오가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오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날짜도 증인도 서명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세월이 흘러 그 옛사랑의 딸이 자기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였던 겁니다. 저를 보면서도 차마 곁에 두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겉으로는 구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교차했던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재산을 남긴 건 단순히 간병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랑, 그 인연에 대한 마지막 속죄였던 겁니다. 결국 재산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과 시누이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결국 남는 건 정성과 마음이더라.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분도 제 나름대로는 저를 사랑하셨던 거겠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 구박만 받던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보다 진한 건 정성이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